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김학균 센터장님, 네. 여의도의 참 큰 형님이시죠? 투자 전략의 큰 형님이시죠. 예, 네. 큰 형님 모시고 한번 차분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3프로 하면서 초반에 아마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처음 뵙고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제 이제 증권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지란 게 좀 있잖아요. 좀 약간 뭐 날카롭고 좀 이렇게 막 재미없고 뭐 네네네. 이런 느낌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부티나게 입고 다니는 이런 느낌. 근데 우리 센터장님 보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우리 여의도 투자 전략이 큰 형님 김학균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친절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좀 농부 같이 생겼죠. 뭐 농부를 뭐 딱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농부. 농부? 좀 제가 좀 그 농민의 감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농부같이 생겼다고요? 주식도 사실은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따뜻한 햇빛 잘 비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농부의 마음, 주식 투자의 마음이에요. 예, 좀 뭐 기다림이란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학균 이장님과 함께 이장님. 네, 우리 이장님께서 대단한 리포트를 내셨다고요. 이런 리포트가 여의도에서 잘 안 나오죠. 그럼요. 네, 제목이 2022년 나의 실수 2022 My Fault 라는 제목으로 내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저희 리서치 센터 동료들과 같이 썼습니다. 네. 근데 좀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생활을 20년 넘게 해도 참 틀리는 거 비슷하게 틀리고 또 뭐 저희와 같은 사람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했었어요. 내가 항공주에 뭐가 홀린 것 같다. 더 야한 말을 했죠. 뭐 항공주 성애론자처럼 내가 거기 자꾸 실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뭐 투자자나 분석하는 이나 실수라고 하는 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0번에서 다 성공할 수는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의 타율과 같고 어떻게 보면 뭐 맞았다 안 맞았다 하지만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저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시장은 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 속에는 늘 실수가 내재돼 있으니까 뭐 대단한 작업이라기보다 그냥 우리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좀 반성의 의미도. 예, 뭐 같은 실수 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 자료는 분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글쓴이에게 가장 전 도움이 되는 자료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제를 이렇게 좀 다세요. 작년 농사 망쳤슈. 이건 예. 좀 너무 작년에 그렇지는- 어려웠죠. 예.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네. 망쳤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저는 이제 좀 제가 받는 느낌은 더 완벽에 가까워지기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홉을 알아도 하나에 대한 실수가 상당히 또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정상적인 경로라든지 분석에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 노노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노 나옵니다. 예,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해로운 벗과 이로운 벗이 있다. 해로운 벗은 너무 편향되어 있는 벗 아니면은 줏대가 없는 벗 아니면 말만 번지르한 벗 이것을 조금 해로운 벗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우리가 가까이 둬야 될 이로운 벗은 많이 알고 있는 벗 그리고 성실한 벗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직한 벗이에요. 그러면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이 직구는 결국 많은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어떤 반성과 어떤 자기 실수에 대한 부분 등을 시정하고 한다라는 부분 등은 이제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네네.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에서 가끔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뭉개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있죠. 예, 네. 그리고 아닌 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혹시 작년에 만약에 실수를 하셨다면 어떤 부분 어떤 걸 좀 잘못 보셨고 이건 내 판단 미스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지 그것 좀 뭐 저는 작년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뭐 공격적으로 올릴지 몰랐습니다. 예, 부채도 많고 또 전쟁의 파급 작년 효과도 초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제 지인들은
야, 틀려도 어떻게 그렇게 틀리냐 이런 평가도 사실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작년에 가장 중요한 팩터를 조금 놓쳤죠. 아, 금리. 네. 금리 인상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급격하게 일어날 것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말씀을 네. 좀 주셨고요. 그거를 잘 이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바람에 다른 예측들도 함께 좀 같이 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었겠군요. 작년이 뭐 금리가 핵심 팩터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올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금리에 가위 눌려 있다가 올해는 또 금리가 또 떨어지니까 또 자산 가격이 반등을 또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년과 올해는 참 금리에 따라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나 모든 자산 시장이 좀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아, 올해? 뭐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막 물가가 정점을 쳤다라는 표현과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난해 우리가 그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갈 줄 몰랐다라는 것을 좀 이제 반성도 하고 한번 머릿속에 대세내게 봤다라면 최근에 또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금리가 내려가고 네. 환율도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 지난해 비정상적이었었던 거가 정상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트렌드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헛갈려하는 분들이 더 많은 네.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연초에 많이 올랐는데 뭐 불안하다기보다 전 올해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뭐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데 짧게 생각을 하면 그동안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가 최근 며칠 동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전 뭐 미국 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달러가 약하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 지난주에 1220원이었는데 오늘 126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 중앙은행의 긴축이 막바지 국면인 건 맞는데 네네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연말 정도에 금리를 또 낮추는 기대까지 또 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 금융시장이 좀 앞서간 거 아닌가. 앞서갔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흐름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연초에 좋았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국 금리 상승으로 그게 촉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경로는 올해는 틀릴 확률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뭐 저는 이제 걱정되는 예. 건 그거예요. 속도를 또 못 맞힐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못 맞췄었던 거는 속도 부분이었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올라갈 거는 알았지만 네네.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은 방향은 알고는 있었는데 속도를 전혀 예측을 못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 속도에 대한 측정이 많이 헛갈려하는 분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속도야 뭐 그게 맞출 수 있는 영역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좀 확실히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네네. 이 파월 의장이 그 워싱턴에서 연설을 했죠. 네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매파적인. 예, 특히 이제 네. 고용 지표가 지난 주말에 워낙 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네, 일자리가 네, 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주식 쪽은 좀 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어저께 파월 의장이 말할 때 동일한 시간에 이 맥컬럼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또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열심히 올리다가 제일 먼저 긴축 대열에서 빠져나온 게 뱅크 오브 캐나다였습니다. 네네네네. 1월 달에 이제 우리는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다 경제가 탈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도 맥컬럼이 이제 결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금리를 과잉 올림으로써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건 맞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의 물가 수준이 6%인데 이걸 2%까지 낮춰야 되냐인데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모든 논거는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 같아요. 지금 연준 부의장하는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여성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10월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비둘기파예요. 이제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경계를 많이 말했는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건 시차를 둔다. 18개월이나 한 24개월 후에 후행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지금의 물가를 보고 과잉 긴축을 하면 나중에 경기가 많이 나빠진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설사 고용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가들이 이 시차 효과를 고려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뭐 그렇게 강한 긴축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연초에 이제 분위기인 듯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네. 지금의 이제 채권 시장에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한 3.6%입니다. 네네. 3.6. 이거는 만기가 10년이에요. 네네. 근데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하루짜리 금리가 네. 지금 4.75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3.6이라는 거는 네.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프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그 중앙은행가들이 명확하게 말하는 거는 금리를 더 높이 올리진 않겠다. 하이어 하진 않겠다인데 좀 높은 금리를 길게 가져가겠다. 롱거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초에 금리가 빠지면서 나타났던 그게 작년 네네네. 12월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좀 쏠림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네. 조금 앞서간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의 국채 10년물 네. 기준으로 3.4%가 그 네네. 뚫고 쉽게 못 뚫고 내려가는 레벨이었는데 네네네네. 지난주에 이제 FOMC 이후에 사람들이 아 이제 연준의 태도가 바뀌었어라고 생각하면서 일시적으로 3.4 밑을 넘어섰다 지금 다시 3.6으로 튀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작년과 올해에 네. 주식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팩터가 금리라 그러면 네. 지금 주식은 오늘까지 달리고 있는데 네네. 금리는 주춤주춤 하는 흐름이니까 네네. 제 생각에 여기서 금리가 뭐 1, 20bp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연초에 달린 주식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 좀 반납을.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는 그러면 시장 금리 방향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더 올해 내려간다. 연말이요? 예. 연말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금리는 많이 떨어지긴 힘들 걸로 봅니다. 힘들다. 그러니까 올해 뭐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라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주식이 2,100에서 2,500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금리 스토리로 왔다고 봐요. 뭐 그렇죠.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 반도체가 정말 나쁜 건 지났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건 뭐 대체로 기대감의 영역이고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 또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이제는 제 생각에는 뭐 중국 경제가 좀 리오프닝하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한국의 대중 수출도 살아나고 이런 스토리가 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금리가요. 네. 이제 지금 3.6 정도라고 이제 네, 10년 예. 10년 국채 금리가 네네. 그렇다고 치면 그 친구가 기준 금리랑 아주 많이 벌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막 5.5 이렇게 가는데 얘 혼자 3.3 뭐 3% 이렇게는 못 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는 게 어느 정도까지 괴리율까지는 그래도 봐줍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와 비슷한서도 안 되고요.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가들이 경제 활동하는 금리를 정하는데 아무리 중앙은행가라고 하더라도 10년물의 금리를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중앙은행가 연준 총재 임기도 4년인데 네. 그래서 단기 영역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장기는 시장의 집단 지성으로 결정이 되는데 네. 통상 우리가 은행에 돈 하루 맡기는 것보다 10년 맡긴다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사실은 하루짜리 정책 금리보다 10년물 더 금리가 높아야지, 높은 게 정상이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괴리가 너무 커지니까 네네. 어차피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고 하더라도 네. 최소 한 번은 더 올리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더 올리겠죠. 예, 그러면 저 기준금리 상단이 5가 되는데 네. 10년물이 3.6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프라이싱 기대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뭐 시장에 문제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 가도 뭐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정상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거죠. 네. 그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 예를 들면 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한 6개월 이상은 못 간다더라거나 아니면 뭐 1년까지는 뭐 가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통상 이제 네. 금리가 인상하다가 멈추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아니면은 최장 한 12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 이제 다시부터? 인하가 시작은 돼요.
그동안의 기록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요? 네네네.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근데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진단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느덧 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거를 넘어서 인하도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인하의 신호는 무엇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가 굉장히 나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가 나빠져야 이게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신용 쪽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금리 올린 후에 나타나는 일단 크레딧 리스크가 생기든가 아니면 경기가 생각보다 급하강을 해야 네.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 네네.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금융시장이 좀 금리 쪽은 좀 과잉 프라이싱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에 미국의 1월 신규 고용이 51만 개가 늘어났거든요. 네네네. 뭐 시장에서 한 18만 개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근데 늘 미국의 1월 고용은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고용 지표가 당연히 뭐 전수조사 아니고요. 고용주들에게 서베이하고 또 기업들에게 표본을 가지고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제 계절 조정을 해서 네. 이제 일자리 수를 조정하는데 1월이 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월에도 기준점을 2012년 3월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니까 농사 짓는 사람 빼고는 다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업종이 좀 그래서 이번에도 업종이 한 10% 정도가 좀 조정이 됐고 또 가계 설문조사하는 거는 이제 11월까지 미국 사람들도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인구 추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1월에 그 인구 조사 비농업 취업자 수 요거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 데이터들이 한번 기준을 바꾸게 되면 과거의 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관습적으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는 옛날 거 조정을 안 하는데 네네. 이번에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 12월이 81만 개가 늘어났어요. 우리가 11월에 봤던 건 전혀 다른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2월 정도 한번 좀 보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이 아주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네네. 이게 정말 그 이 정도로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준이 바뀐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인데 만약에 이제 2월까지로 고용이 아주 뜨겁다 그러면 조금 채권 시장의 반응이나 연말쯤에 낮춰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바뀔 수가 있겠죠. 네. 2월에도 고용이 매우 뜨거울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 고용 뭐 해고를 하고 있고 네. 또 작년부터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참 미국 고용이 수수께끼 같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저는 뭐 금리 올린 후폭풍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혹시 고용 같은 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달에 이제 예상보다 확 많이 나오면 그 다음 달은 확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그냥 직관적으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달이 갑자기 이렇게 예상보다 확 많이 나올 때는 그 전 달이든 아니 그 다음 달이든의 고용을 좀 땡겨서 이렇게 많이 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그게 그것도 안 그래요? 그것도 그런 걸 다 계절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우리가 예. 신규 취업자 수 미국을 보면 1월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200만 개 이상 매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 소매업이나 이런데 임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했다 1월에 해고를 해요. 네. 근데 수십만 개 늘어나는 거는 뭐 해고를 하게 되면 290만 개가 계절 조정 안 한 숫자 막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40만 개가만 없어졌다 그러면 계절 조정한 값으로 보게 되면 이게 또 플러스로 나와요. 저도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매월의 계절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다 조정을 하는군요. 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뽑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영업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결국 이제 기업들도 지금 다들 걱정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작년에 그리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높은 물가 때문에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실적은 많이 어그러졌을 거야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그러졌는데 사람을 계속 뽑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경로 어느 쪽에 더 맞는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매크로 지표나 기업 실적이나 영향은 받는데 한국은 대체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은 좀 뭐 부진한 기업들이 좀 많은 듯하고요. 네네. 미국은 그래도 비트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뭐 금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뭐 소프트 랜딩이나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랜딩이 없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는데 노랜딩. 미국은 뭐 생각보다는 좀 경제가 좀 강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어느덧 앨런 장관은 약간 이젠 좀 연준 의장의 느낌보다는 확실히 재무장관이어서 그런지 좀 정치인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 듯한 멘트 같은 게. 이제 뭐 경기 침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어쨌든 버블 비슷하게 한번 왔다가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다시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부서져야 어쨌든 제대로 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까? 대체로 이제 주가로 따지면 미국도 주식이 고점 대비 한 20%까지 이제 밀렸다가 네. 나스닥보다 더 밀렸죠. 리커버리가 되는데 경기가 순환적으로 나빠진다 이런 정도라 그러면 주가가 한 20% 25% 떨어지면 그러니까 순환적 경기 사이클을 반영한 하강 그 정도인데 근데 미국도 한번 사이클이 바뀌면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S&P 500이 그 닷컴 버블 붕괴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래서 뭐 신용 리스크가 생기면 단순히 뭐 경기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누가 돈을 많이 빌린 경제 주체가 돈을 못 받고 은행이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이 어려워지고 그럼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신용 경색이고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에서 발생한 게 다시 또 실물 쪽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신용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근데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좀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형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파산 없는 자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토피아인가요? 계속해서 저금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글로벌 주가를 보면 그렇게 좋은 주가가 미국 정도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 뭐 유럽의 그 영국 주가 같은 거 신고가 고점 치고 있지만 네네네. 근데 영국 주가는 한 5년 전 주가 수준이에요. 네네네. 2017년, 18년. 네네네. 아, 그래요? 그때 우리 주가 2,000에서 3,000 우리 네네. 600 갔다가 3,300 갔다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유럽은 그동안 전혀 못 오른 효과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았다고 말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10년 정도 생각해 보면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비교적 좀 많았죠. 네. 성장률이 막 둔화가 되고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지난 10년처럼 별일 없었던 적도 없었어요. 제가 증권회사 취업한 다음 해에 외환위기가 생겼고요. 또한 2년 지났더니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파산하고요. 또 현대그룹도 유동성 위기를 겪어요. 또한 2년 지났더니 또 카드버블이 붕괴된다 그러면서 막 금융시장 휘청휘청거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큰 샥이 나타나고 굉장히 경기 하강의 골이 깊고 또 회복은 빨리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이내믹 코리아였다 그러면 뭐 지난 10년 동안 뭐 큰 탈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공포는 컸죠. 예, 마음은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죠. 맞아요. 실제로도 보면 올해 경기가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물론 이제 GDP 성장률만 가지고 경기를 말하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올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 성장률 전망치가 1.6%인데요. 네네. 우리 GDP 성장률 앞에 일자가 찍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나 이럴 때는 역성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네. 바로 V장으로 회복이 되는데 지금은 1% 성장이라 그러면 이 성장이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럼 올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경기라고 봐야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연초에 가지는 이제 주가가 왜 올라가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저는 뭐 명확하게 작년에 금리에 가위 눌렸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이 그래도 작년보다 나을 거라고 보는 거는 올해가 성장률이 5번째로 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보다 성장률이 더 낮았던 게 4번 있었겠지 않습니까? 네.
1980년도가 우리나라가 그 경제 개발한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던 때입니다. 80년? 예,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네네네네. 그때 중화학공업 경기가 나빠지고 음. 그 전에 또 박정희 대통령 람상을 당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때 처음 역성장했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7% 올랐고요. 그 다음이 한국 경제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역성장을 했던 98년입니다. IMF 외환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1까지 갔는데 네. 그때 코스피는 49%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낮았던 게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네. 성장률이 0.2%에 그쳤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코스피가 49% 올랐고요. 그렇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오르는가? 그건 제 생각에는 그냥 선행성인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 그 전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이 그 경기가 나쁠 거란 걸 반영을 해서.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4.9% 떨어졌는데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역대 네 번째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 연간 24%.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네네네네. 계산해 보니까 24% 빠졌는데 그게 연간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안 좋은 해예요, 작년이. 작년. 그러니까 네. 작년에 물론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꼭 캘린더 베이스로 가는 건 아니고 고점 저점으로 하면 뭐 기간 늘려서 보면 클 수도 반토막이 있고. 나기도 하지만 네네. 연간으로 보면 네 번째니까 그러니까 올해 뭐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는 것도 지금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나름의 좀 안전판은 뭐 있다고 마련이 봐야죠.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뭐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것 때문에 뭐 가격이 한 25%에서 30% 빠지면 어느 정도 가격에는 반영이 됐다. 네. 근데 지금부터가 더 고민이거든요. 사실 연초부터 주가가 10% 넘게 지금 오른 상황이고 종목 수익률로 따져서 보면 20% 이상 나는 종목들이 많죠.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때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이 기세가 강해질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간 수익률을 그 정도로 가중하고 나서 내가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네. 그것도 참 쉽진 않은데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작년보단 주식을 통해서 돈 벌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가 지금 2,400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000포인트 처음 갔던 게 2007년입니다. 7년이죠. 예. 근데 지금 한 16년 가까이 됐는데 한 20% 올랐어요. 네네. 한 10년 전 주가 2013년 1월 정도로 주가 지수가 한 2,000 조금 넘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저는 그래도 싸게 사면 기회가 있는 게 시장이 버블이 생기는 80년대 후반에 일본 시장이나 이런 쪽은 주가가 장기간 그 고점을 회복 못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버블 주식은. 근데 한국은 늘 디스카운트된 시장이니까 이제 싸게 사면 기회가 있는데 우리 투자자의 딜레마는 고점이 좀 잘 안 높아지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한 해 한 해의 경기와 주식은 거의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데 주가는 뭐 다른 스토리로 또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성장이 둔화가 되고 이런 게 지난 10년 동안 주가에 투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한국 경제가 2011년부터 바뀌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중국 덕을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봤던 게 2011년이고 네네. 길게 보면 10여 년 동안 이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생기고 한국은 별다른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2011년 이후로 주식이 좋았던 게 딱 두 번 있어요. 2017년 네네. 그때 반도체 붐이 있었고요. 네. 그때 2,600까지 갔고 또 2020년은 코로나 이후에 일종의 유동성 몰핀이 있었다고 봅니다. 몰핀. 금리를 몰핀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런 거라고 보면 한국은 어느 정도는 좀 뭐 제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투자해서 혹은 뭐 한 달 잘 봐서 돈을 벌고 전 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장기 횡보해서 좀 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의 장기 투자는 저는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기회가 온다고 봐요. 네. 2017년처럼 또 2020년처럼. 근데
특히나 저는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위험자산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한 해 한 해의 흐름은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우상향 올라야 되는데 한국은 저는 퇴직연금 같은 것도 한 3, 4년에 한 번은 리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정도 주가가 그냥 2,500 정도 수준이 그냥 뉴트럴한 수준 아닌가. 저는 떨어지면 적정 수준에 대한 수렴 정도? 예, 저는 뭐 떨어지면 또 이게 단기건 살펴야겠지만. 중기건 또 기회가 되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는 금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올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럼 금리가 더 떨어지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한국은 좀 중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왜냐하면 네. 우리가 2000년대 초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이 거대한 그 내수를 통해서 한번 경제를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2000년대 초에 코스닥 대기업 말고 벤처를 통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소비 부양을 위해서 카드 막 쓰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2002년 카드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한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네요. 예, 코로나 네. 직후에 뭐 이 보복 소비 있었던 단기적인 흐름을 제외하면 네. 그럼 이제 우리 경제를 받치는 힘은 다 정부 지출과 수출이거든요. 뭐 정부 지출이야 경기 나빠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했고 지금 이제 보수 정부가 출범을 해서 어쨌든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비교적 긴축적으로 잡았으니까 뭐 올해 뭐 정부 지출이 큰 영향을 주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이제 올해도 수출이 중요하고 네. 따지고 보면 지난 20년도 수출 때문에 한국이 걱정 많았지만 버텨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대중국 그 수출이나 대중국 무역 수지가 어떻게 나올 거냐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지금 무역은 되게 안 좋죠. 안 좋죠. 적자가 그렇죠. 꽤 심하죠. 대중 지금. 적자가 지금 근데 심화됐으니까. 우리나라가요. 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 이전까지 무역 수적자가 7,9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다 뭐 누적하면 네, 누적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번 게 7,100억 달러예요. 다 중국 특. 이건 뭐 우리가 중국 특수를 한국, 대만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대만 다음으로 한국이 대중 무역 수지가 큰 나라거든요. 네. 근데 작년 봄부터 대중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1월에는 40억 불까지 적자가 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냥 구조화된 현상인지는 아직 말하기는 힘듭니다. 일회성인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사실 서비스업은 뭐 제대로 안 했지만 공장은 돌렸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제대로 경제가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국의 경제가 하반기에 리커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수출이 개선이 되고 다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아주 우리 입장은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확인한 것들이 뭐 아주 서프라이즈가 났죠. 50 이상으로 넘어가서 네네네. 이제 중국 경제는 정말 리오프닝으로 회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볼 여지가 생기는데 그런데도 만약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나 대중 무역 수지가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대체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로컬 중심으로. 그렇죠. 중국 네. 로컬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높아진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뭐 어쨌든 지정학의 논리가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광폭한 내셔널리즘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사드 배치하고 이런 거 보면 알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저는 중국의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상해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회사가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연기관은 저는 한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이나 다른 데서 다 잘하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안 사는 거는 이거는 다른 코드가 좀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네. 우리를 보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어쨌든 밸류체인이 재편이 되면서 지정학적인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지금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이 많이 금리 올라가는 게 금리 상승이 멈춰지더라도 어쨌든 뭐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2, 3월에 그 대중 무역 수지 같은 거는 저도 관심이 있고 한번 같이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도 하는데 만약에 대중 수출이 영 회복이 안 된다 하면 뭐 구조적인 경쟁력의 네. 변화
혹은 중국의 적극적인 한국에 대한 보이콧 뭐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섞여 그거 있던가. 보이콧 풀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겠군요. 그럼 대정체로 가겠죠. 대정체로. 그렇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체 시장 한다고 해도 근데 중국 그게- 팔던 만큼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아무리 그게 대체. 어렵죠. 알게 모르게 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의 정점이 언제였을까 예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95년, 96년 네네. 그때가 제조업 고용의 외환위기 정점인 줄 알았어요. 직전이요. 네네네. 예, 그때가 뭐 규제 완화해 준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자동차 들어가고 막 재벌들이 과잉 투자했을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91년이 정점이었어요. 근데 91년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중 수교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으로 기업인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70년, 네. 80년대 부분에 특히 우리나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생산선보다 굉장히 노동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2000년대 전후에서 어떤 정치인들은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산의 신발 산업이 어려워지고 대구의 그 의류 산업이 어려워졌다고 네네네네. 하지만 그거 다 중국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중국이 편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을 잃은 거고, 근데 이렇게 경쟁력을 잃은 쪽도 있지만 한국은 어쨌든 중국에서 그동안 잘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하기 어렵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중국 비중을 낮추는 전략적인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어떤 엑시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이제 그것을 뭐 당장 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뭐 동남아가 됐건 어디건 전 한국은 찾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우리의 또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네네네. 저는 산업별로 경쟁을 하는 것도 음. 이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는 뭐 상당수 영역이 이제 뭐 경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기 네.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예. 뭐 인도 주변 이렇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남아 이렇게 합치면 또 한 25억 되니까 그걸로 한번 좀 네, 뭐 구매력도 떨어지고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혁 개방 이후에 뭐 지금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 관료 주도에 예.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도가 지나쳤다기보다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권위주의적인 우리가 중국의 정치적 리더십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큰 나라가 아주 그 중앙 집권적으로 했던 거는 전 다른 데서 그런 거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쉽지 않네요. 네. 이제 뭐 2월 막 시작됐고 뭐 2월 또 진행되면서 우리가 또 3월에는 중국에서도 또 정치 이벤트도 있고 하잖아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뭐 아까 현재 코스피 한 2,400, 500 정도라면은 네. 좀 균형 수준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었는데 뭐 앞으로 이제 2월과 3월을 고려를 해서 네. 어떤 투자 스탠스에 대해서 기준을 딱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어떤 조언을 좀 네. 주실 수 있는지. 글쎄요. 어쨌든 뭐 그 미국의 그 10년물 금리 움직임이 제일 시장 중요하다. 흐름인데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좀 이제 한두 달 놓고 보면 이제 대중 수출 같은 게 좀 중요해 보이고 뭐 섹터나 이런 쪽은 뭐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제 지금이 업종별로 종목 간의 편차가 진짜 커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그 비교적 괜찮은 코드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도 많이 올랐지만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들도 한국에서 조금 이제 리커버리가 되는데 저는 그 스토리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네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회복이 됐는데 이제 금리가 좀 이미 과하게 떨어졌다고 보면 비싼 성장주 쪽은 저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요즘 뭐 움직이는 저는 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소외가 됐고 또 뭔가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 이런 것들이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뭐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업종을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싼 종목들이 싼거 올해 사라. 내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밸류에이션들이. 지난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더 빠진 네. 주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하이닉스도 그랬고 LG전자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좀 싼 거 혹은 뭐 떨어졌는데 아직 안 올라온 친구들 가운데 조금 실적 괜찮은 친구들 한번 좀 잘
수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유, 하여튼 오늘도 저희 한프로 TV 또 저녁 시간 찾아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은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프로 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 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